출석, 대서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열이 오르는 일이 더위뿐만이 아닙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해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미쓰비시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미쓰비시가 버티는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경제 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도 촉구했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늘 오후부터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와 공무원 등 34명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재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환영하면서도 다른 기업과 정부에 대한 수사는 미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슬라임 카페의 슬라임과 부재료에서 기준치의 최대 7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습니다.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에 찾아온 무더위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오늘 밤 더위는 내일 한낮 찜통 더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독도 상공에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360발 경고 사격을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7분 동안 벌어졌는데요. 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도 그리고 우리 전투기가 경고 사격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을 침범한 건 오전 9시 9분. 대응 출격에 나선 우리 공군이 여러 차례 경고 통신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군 F-16 전투기는 결국 차단 기동과 함께 80여 발의 기총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빠져나가는 듯 했던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독도 영공을 또다시 침범했고 이번에는 280여 발의 경고 사격으로 한층 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결국 NLL 이북으로 북상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다양한 항적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체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 공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공기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독도 주변 상공엔 러시아 폭격기 2대와 이어도에서 북상한 중국 폭격기 2대가 떠 있었습니다. 이들 중러 군용기는 우리 NLL 근처에서 합류해 남하하면서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정상적으로 대응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러 대사와 무관 등을 조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가 중국과 함께 동해에서 합동작전을 펼치며 군사 협력을 과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균열을 보이는 극동 지역을 돌파구 삼아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 경보기 외에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동해 NLL 북쪽에서 중국 홍식스 폭격기 2대와 합류한 뒤 울릉도와 독도를 가로질러 남하했습니다. 오전 9시 4분 카디즈를 빠져나간 데 이어 10시 11분쯤 탐지범이 밖으로 사라졌다가 2시간 만에 다시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정확한 항적을 알 수는 없지만 중일간 분쟁 수역인 센카쿠 열도 갸오이다오를 다녀오기 충분한 시간과 동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타이완, 호주에 이어 인도까지 아우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은 물론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공세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견제에 나선 걸로 풀이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최근 한일 갈등으로 균열이 생긴 극동을 미국의 포위망에 대한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라 군사협력 그리고 미일 군사협력 이 구도하고 지금 충돌하는 그런 그림인데 일본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쉬운 상대인 한국을 테스트해봤다고 볼 수 있고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할 경우 훨씬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중러 양국에 경고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 자위대 군용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러시아에는 왜 영역을 침범했느냐고 항의했고 우리 정부에는 왜 거기서 경고 사격을 하느냐고 항의하기까지 했는데 이 와중에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한국 공군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 지역과 긴급 발진을 한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를 거론하며 러시아 군용기가 2차례에 걸쳐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도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군의 경고 사격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韓国に対して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再発防止を求めたということです。 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도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항의한 데 대해 정부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이유로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했다면서 일본의 국제질서 교란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섰던 적이 있었느냐면서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의 징후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외교 안보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는 이번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바로 오늘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순서상 후반부 의제로 잡혀 있어서 아직 논의되지 못한 채 이사회가 잠시 휴회했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현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WTO 일반 이사회 잠시 휴회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시작했습니까? 네, 이제 막 휴회했던 일반 이사회 이제 막 다시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각국 대표단이 속속 이사회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곳 시간은 한국보다 7시간 느려 현재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간 정도 휴회를 했었던 건데 이제 곧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의제는 전체 상정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후반부에 잡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각으로는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늦게, 한국 시각으로는 늦은 밤, 또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일반 이사회에 앞서 각 나라 대표단이 속속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이냐는 질문은 묵묵부답한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현재 주일 제네바 대사만 참석한 상태였는데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재개되는 오후 이사회 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모두 이례적으로 고위급 정부 인사까지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각각 어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앞서 저희 YTN 취재진은 어젯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우리나라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을 각각 만났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우리나라 대표단으로는 김승호 산업부 실장이 참석했는데요. 김 실장은 앞서 지난 4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을 최종 승소로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WTO 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일본 측 대표인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도 어젯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만났는데 WTO 일반 이사회 전략에 대해선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본 측은 기존 주장대로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라 자국 수출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논의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네, WTO 일반 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강요 회의를 제외하고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전 세계 164개 나라 대표들이 참석해 중요 현안이나 의제를 논의하고 처리하는 회의인데요. 어떤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현의를 논의하는 하나의 논의의 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논의된다고 해도 어떤 구속력 있는 조치나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이 물밑 협상을 벌였는데 그 협상을 국제사회로 공론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최대한 얻을 방침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반 이사회에 이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WTO에 제소하겠다. 아직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김승호 실장이 입국하는 모습을 저희 YTN 취재진이 만났는데요. 저희가 일반 이사회 뒤 WTO에 제소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 실장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WTO 제소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일본의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준비해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일단 분쟁화되면 단계마다 국제적 관심을 촉구할 방침인데 이번 일반 이사회가 WTO 제소 전 국제사회의 지지와 명분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소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문제를 두고 몇 년 동안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WTO 일반 이사회가 끝나면 우리 정부와 일본 그리고 WTO 측에서 각각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와 기업들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유 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를 만나서 일본 정부가 시행한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인들도 만나서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안보수장이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인지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방한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쿄와 서울을 연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한일 갈등 수습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는 피하는 차원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를 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날 비공개 일정을 진행한 볼턴 보좌관은 둘째 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차례로 면담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호위 연합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 북미 비핵화 실무대화 재개 상황이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연장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유지 여부도 이번 면담에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감행될 경우 협정을 유지할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먼저 생각하는 미국의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앞서 일본을 방문한 볼턴 보좌관이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3국 고위급 회담 같은 구체적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일본에 대한 대응만큼은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협치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5월 새로 구성된 원내대표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도 주로 논의된 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이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하며 당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 달째 진전이 없는 추경 예산안 처리도 강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고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라며 추경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은 정쟁의 악순환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다짐했고 예결위 여당 간사인 윤우덕 의원은 다음 달엔 반드시 추경을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내거는 추경안 처리 조건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선 추경이 효과를 내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경 처리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뛰어넘자는 극일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목소리는 제각각입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팀키를 중단하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철없는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추경안 표류 90일째, 이낙연 총리는 국회의 추경안 심사 지연에 대한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처를 다짐했으면 경제 어려움에도 함께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의 전개가 참담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말한다면 경제를 돕기 위한 추경안의 처리에도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의 일본 무역보복 대책 대응을 놓고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과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는 우리 정부 등 뒤에서 자책골을 넣고 있다며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구한말 세국 정책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당당한 외교를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한국당은 청와대가 극일 해법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과 대일본 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친일로 몰아가려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공전의 가장 큰 책임은 여당에 있다면서도 여야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일단 추경안 처리는 유보하되 대일 결의안과 민생 법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부터 소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국과 일본 측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조치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은 내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초당적 의원 외교 활동에 나섭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내 결정을 거스르고 상임위원장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내년 공천기를 막은 건데요. 그런데 앞서 5.18 무동망언과 세월호 막말보다도 징계 수위가 더 셉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내 합의대로 국회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 대해 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완강히 맞섰습니다. 버젓이 상임위 회의를 주도하는가 하면 위원장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해준 분은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버티는 거야? 당연한 거 갖고 왜 그래? 오래 힘줄처럼 한번 버텨봐. 급기야 한국당 지도부는 위원장직 버티기에 나선 박순자 의원을 당윤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당에서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중에 착수합니다. 결론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한 중징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특히 5.18 모동망언 논란의 김순례 의원과 세월호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내려졌던 당원권 3개월 정지보다도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징계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상임위원장에서 내려오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이번 징계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 불이익이 뻔한 상황에서 박 의원이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탈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또 추가로 여야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최이배 의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당 여상규 의원 등 4명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해 첫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 대해서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해 영상 분석이 완료된 여야 의원 20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환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KT의 딸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 기소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총선을 노린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 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로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연유든 제 딸 나이에 부정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죄스럽고 송구스럽기 거지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그 정권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정치 검찰의 작태에 대해서는 깊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불출석하고 증거 채택에 대한 양측 공방만 이어진 끝에 재판은 1시간도 못 채우고 마무리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담하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가벼운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뒤 자유의 몸으로 법원에 출석한 건 지난 구속영장 심사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석 후 첫 재판 소감 어떠신지요? 보석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지난 기일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김민수 전 심의관 증인신문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반대 신문을 진행하지 못한 김 전 심의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 반대 신문 권리를 포기했고 심리 일정이 또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며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채택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애초 계획됐던 박상원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무산됐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인 박 전 심의관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검찰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후 첫 불구속 재판은 진전된 내용 없이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200여 명,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 등 관계자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CMIT, MIT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 업체가 첫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한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옥시와 홈플러스 등 일부 업체와 제품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였습니다. 다른 원료인 CMIT, MIT에 대한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만에 이뤄진 재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CMIT, MIT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개발 단계에서 작성된 흡입 독성 실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안전성 검증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PHMG라는 원료 공급에 개입한 SK케미칼 직원들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차 수사 땐 살균제로 쓰일 줄 몰랐다며 처벌을 피했지만 해외 특허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언급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PHMG의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과실을 확인하였으며 재수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숨긴 것으로 드러난 업체 임직원 등 모두 3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국정조사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공판팀을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SK케미칼 등 관련 업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원료의 유해성이 완전히 입증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다툴 예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늦게나마 검찰의 재수사로 책임자들이 기소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과실을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혐의 등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고유정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은 변호인을 통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알고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본인도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고유정의 사전 범행 도구 준비와 사건 관련 인터넷 검색 등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이라며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도구를 그다음에 범행 방법을 검색한 내역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검색을 하게 됐는지를 보다 상세히 밝혀줄 것을 재판부에서 요청했습니다. 재판에는 이번 사건에 관심을 반영하듯 일반인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 이번 재판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저희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직장일을 저렇게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2일 공식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압류한 미쓰비시의 자산을 팔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게 1억 용원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11월. 하지만 미쓰비시는 판결 뒤 3차례 교섭 요구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에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매각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인류가 축적해온 상식이자 삼권 분립의 법치국가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초적인 상식이다. 팔아달라고 신청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은 MHI 등 상표권 2건과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 등 특허권 6건입니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 감정한 뒤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 2013년 배상 판결이 나기 시작하자 국내 유형 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 있던 미쓰비시 자산의 소유자들이 다 바뀐 상태이죠. 그래서
손에 잡히는 물건들 말씀드린 유형 재산들은 없는 저희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결국 특허청에 등록해 있는 것들은 빼갈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버티는 배경에 일본 정부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경제 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모임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지급한 3억 달러가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말한 아베 일본 총리의 일본 국회 답변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라며 74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정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공부를 배웠어요. 지 멋대로 지금 우리 노인들 죽기만 바른 것 같이 생각됩니다. 대법원 판결 뒤 근로정신대 원고들 가운데 3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근로정신대 모임은 모두 54명을 원고로 해서 9개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최고법원도 국가가 아닌 개인의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 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소통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또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일본 내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선거 승리로 어깨에 한껏 힘이 들어간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더 세게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輸出管理の土台となる信頼関係が失われてきたのも事実。 국내에 퍼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여행 자제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매년 인구도 줄고 활력이 떨어지는 지방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 관광객이 가파르게 증가해온 일본 도토리현.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았던 한국인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もう韓国からのお客さんはもうはっきり減ってるというかもうほとんど見かけないですね. 유명 만화를 테마로 한 거리는 한국인 관광객이 자취를 감춘 뒤 황량한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特に韓国の方とか見られたり今ないですね今は。今はないですか。見てないですね. 한국인들 덕분에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ソフトクリームはすごい売れますね、韓国の方には。例年の売り上げが稼げるかどうかという心配はちょっとありますね。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매년 기념 행사까지 열어왔던 시마네현의 경우 한국 관광객을 실어나를 전세기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일본 지역을 잇는 항공편도 속속 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인프라가 미약한 일본 지역 경제에 한국인 관광객은 중요한 수입원. 하지만 대한국 보복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의 방문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위 잘 나가는 일본 경영자 단체에서는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アニメにしても、あるいはそのファッションにしても、食事にしても、いいものはいいわけですから、長い間ですね、不幸な状態が続く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せん。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무려 753만여 명. 쓰고 간 돈은 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 수원의 유니클로 매장에 진열된 옷과 양말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그제 수원의 한 유니클로 매장 측이 옷과 양말 등 4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누군가 빨간색 립스틱으로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아직 범행 동기를 알 수 없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한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가 판문점 회동에서 약속했던 3주가 지났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은 협상 여건부터 만들라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거듭 촉구했고 미국은 비핵화 실행을 전제로 한 불가침 확약을 언급하는 등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라진 입장을 갖고 협상에 나오라는 미국과 마주 앉아 대화할 환경부터 만들라고 맞받은 북한. 판문점 북미 회동에서 약속했던 3주가 지났지만 실무 협상 대신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비핵화 대화의 객관적인 조건으로 다음 달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훈련 중단은 판문점 회동에서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실무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북한 외무성 지적을 새겨들으라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실무 협상에서도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공세도 중국과의 사전 조율의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신형 잠수함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70여일 만에 군부대 시찰에 나서 새로 만든 잠수함을 둘러봤지만 구체적인 재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특별한 관심 속에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서 온 친서를 언급하며 북한이 준비될 때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만 실행한다면 불가침 확약을 비롯한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두어 주 이내에 실무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해 체제 안전 보장을 비롯한 의제 조율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고려항공이 중국 다롄에서 북한 평양을 오가는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고려항공이 지난해 9월에 한 달 정도 다니다 중단했던 평양 다롄 구간에 지난주 19일부터 다시 전세기를 운항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고려항공은 중국 지역에 베이징과 상하이, 선양에 이어 다롄까지 모두 4개 노선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표님의 꿈은 깊고 넓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보통 시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들, 자영업자들, 장애인들 두 손 꼭 잡고 차별 없는 세상,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자는 것이 노회찬의 꿈이고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덥다, 너무 덥다 싶더라니 오늘이 절기상으로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영동에 열대야가 나타났고 폭염특보도 전국으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햇살이 지면을 뜨겁게 달구며 열기를 뿜어냅니다. 크게 치솟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며 도심은 한증막을 방불케 합니다.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영동 지방.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해변으로 몰렸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강릉까지 왔는데 강릉도 너무 덥고 이제 바다에 빨리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휴가 즐겁게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기고 모터보트로 수면을 질주하다 보면 무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가시지 않은 속초와 강릉은 초열대야에 근접한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았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에 맞추기라도 하듯 찾아온 더위에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영동과 경북 내륙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열대야도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금방 씻어도 너무 덥고 땀나고 잠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요. 무더위는 이번 주 목요일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며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목요일부터 주말 오전까지 내륙에 장맛비를 뿌린 뒤 북한으로 올라가며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휴일부터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종일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보람튜브가 올라 있었습니다. 보람튜브는 6살 어린이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보람튜브의 가족회사가 서울 청담동에 있는 5층 건물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찾아보니 지난 4월 3일에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입가는 90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지금은 헤어와 체형 관리 가게가 들어서 있는데 이 건물 전체를 임대할 경우 한 달 월세만 2천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드시죠? 누리꾼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직장인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보고 일할 맛이 안 난다 이렇게 푸념 섞인 댓글도 있었고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보람령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알까 싶어서 왠지 슬퍼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회사가 운영하는 3개 채널의 구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었고 매출도 매달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안전자산인 강남 건물 매입을 주변에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디어도 수요도 다양해지면서 이제 6살 어린이가 톱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꼬마 유튜버의 수익이 향하는 곳 역시 여느 톱스타와 다르지 않네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인식만큼은 변하지 않는 오히려 굳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조금은 씁쓸합니다. 액체 괴물로도 알려진 어린이 장난감 슬라임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슬라임 카페란 곳이 있는데요. 이 슬라임 카페에서 사용하는 슬라임 일부 제품에서 각종 발암 물질과 독성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특히 파츠로 불리는 장식품들은 아무런 관리 감독이나 인증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어서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 형태의 슬라임에다 다양한 장식품과 색소 등을 섞어가며 노는 슬라임 카페.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1,000곳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부모들은 지난해 말 슬라임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걱정이 큽니다. 만지는 것 자체가 피부에 닿는 거니까 이제 불안하죠. 이제 불안한데도 그래도 안전하니까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걱정 좀 됐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에서 슬라임과 장식품, 색소 등 100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슬라임을 꾸미는 장식품인 파츠 13종에서 생식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성분이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세계 제품에서는 유해 중금속으로 발암 물질인 카드뮴과 낫까지 나왔습니다. 또 슬라임 4종과 색소 2종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원소인 붕소가 나왔고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때 검출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한 개 제품에서 또 검출됐습니다. 유해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온 파츠들은 많은 슬라임 카페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파츠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인증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제조 일자라든가 수입 일자, 수입자가 어디냐 이런 게 다 어린 제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많이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츠에 대해서도 일반 카페에서 이용하시는 카페 점주라든가 이런 분들도 잘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은 판매 중지와 폐기를 요청한 상태라며 관계 당국에는 안전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슬라임을 사용할 때는 KC 마크를 확인하고 올해부터 붕소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만큼 제조 연도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홍콩의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점점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색 테러의 배후에 경찰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홍콩의 한 전철역에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들이닥쳐 시민들을 습격했습니다.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45명이 다쳤습니다. 홍콩에 있는 중국 연락판공실도 폭력배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香港特区政府和警方执法机构一定会依法严惩，追究到底。 하지만 경찰과 폭력배가 짜고 이른바 백색 테러를 자행했다는 의심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콩 빈과일보는 흰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에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因為琴日其實經過睇到新聞啦，睇過上網睇啦，其實係警察係幫唔到你任何嘢嘅話，我而家呢一刻係6點鐘。 시민들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은 훼손된 휘장을 새로 달았습니다. 중국 정부도 미국과 영국은 손을 떼라면서 휘장 훼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是极端违法暴力行为的问题，不仅直接冲击了香港的法治根基，违反了基本法和香港本地的法律，严重挑战了一国两制的底线。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송환법으로 불이 붙은 홍콩 사태는 점점 극단적인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나쁜 소식들만 나와서 가끔 뉴스 보기 싫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나누고 싶은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좀 함께 보실까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파스타 식당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중에 일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파스타라는 이름의 이 식당에 김 여사가 보낸 편지에는 끼니를 챙기러 오는 아이들을 위한 안내문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다며 응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안내문이었을까요? 앞서 이 가게는 결식 아동에게 발급되는 급식 카드인 꿈나무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한 끼를 먹기에는 꿈나무 카드가 이래저래 제약이 많더라며 아예 그냥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료로 준다고 혹시나 아이들이 주눅 들거나 말 그대로 눈칫밥 먹게 될까 봐 이런 안내문도 만든 건데요. 가게 들어올 때 눈치 보면 혼난다. 뭐든 금액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해줘.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착하죠. 안내문 말미에 현재 너도 그리고 미래의 너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문구도 인상적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편지가 전해지기 전부터 이미 이 가게의 선행은 SNS 유명세와 입소문을 탔는데요. 이런 가게는 많이 팔아줘서 사장님이 바쁘도록 혼쭐을 내줘야 한다며 응원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게처럼 결식 아동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거나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프로젝트,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선행이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배고픔의 서름을 아이들은 덜 느꼈으면 했다는 이 진짜 파스타 사장님의 말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아저씨가 좀 원래 좀 굳는 표정이라서 잘 웃질 않아서 너네가 오해할 수는 있는데 진짜 편하게 매장 와서
삼촌 이모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와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말고도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삼촌 이모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 참여하는 이제 삼촌 이모들 가게 앞에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정말 편하게 와서 너네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궁금해합니다. 정부는 또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사실은 이 자리가 속 시원하게 그런 답변을 국민들은 듣고 싶을 텐데요. 다 말씀 드리지 못하겠죠. 영업 비밀도 있고 우리 대응 카드를 다 여기서 드러낼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요. 특히 여행 상품에 대해서 되게 자발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얼마나 여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의 800만에 육박합니다. 예, 754만 정도. 거기서 쓴 돈이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저도 하여튼 조 단위에서도 굉장히 높은 조는 많은데 6조 4천억. 6조 4천억, 예, 저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복 조치가 세계 품목에 대해 소재에 대해서 시행이 됐잖아요. 7월 4일 날.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얼마만큼의 하방 역할을 할 거냐. 발표기가 뭐 돼서 그렇지 나름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수치 정리된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정부도 한번 계산도 해보고 추계도 해보지만 지금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반도체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렇다면은 현재 삼성이라든지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재를 비축해 놓은 거. 네네. 언제 바닥납니까? 이거 일본에서 계속 수출을 금지하고 의원님 그거는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기업들이 알아서 대응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영업 비밀이라 지금 발표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는 지금 정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대략적으로 좋아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 비밀이라고 밝힐 수 없을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런 조치가 굉장히 치졸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몇 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기업의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잘못된 인포메이션도 주고 해서 아니 대강 그러니까 몇 개월 우리가 최악의 경우 상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고는 못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 영업 비밀을 하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2달치밖에 안 갖고 있다. 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2달 내에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오늘 아침 독도와 우리 동해 상공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요. 러시아 군용기는 두 차례나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배경과 의도가 깔려 있는 걸까요?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영공에서 벌어진 일촉즉발의 상황, 먼저 주제어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카디드 진입, 영공 침범을, 항공 침범에 대해서 공정한 항해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John Bolton's visit to South Korea. Did North Korea involve in your actions today? I have to mention one thing. Air recognition area is not airspace, okay? Is Russia going to do this again with China in coordination with China? I should say Russian Federation never threat Republic of Korea. It's very important. But there 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무단 진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초 진입 시각이 새벽 6시 44분이고요. 이후로 무려 3시간 12분을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사실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으로 들어다녔던 것은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네. 그때도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폭격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가 같이 합쳐서 네. 이른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군용기가 같이 공동으로 이 카디즈를 침범을 했고요. 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중국 그 군용기가 제주도 밑에 이어도부터 올라가서 울릉도 독도를 지나가지고 네. 동해상에 LL를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러시아 비행기를 합류해서 다시 독도 울릉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카디즈를 무단 침범을 들락달락했고 네. 가장 놀라운 건 이제 러시아 군용기 같은 경우는 2차례에 걸쳐서 독도 인근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영공을 외국 군용기가 침범한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엄중한 사태인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군 당국이 아주 초기에 대응을 잘했습니다만 도대체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 거대한 두 나라의 비행기 그것도 군용기가 합동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영공을 또 군용기가 침범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네. 의도인지 지금이라도 정확히 그 의도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좀 정확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죠.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영공과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의로 이제 공중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식별해놓은 임의로 쳐놓은 선입니다. 영공은 네. 아니고요. 좀 넓게 쳐놓은 것인데 그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기들 차단하기 위해서 임의로 식별하기 위해서 쳐놓은 선이고 네.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12해리 22km, 영토로부터 22km 있는 지점을 이제 영공이라고 하는데 방공식별구역이 훨씬 더 넓죠. 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하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칩니다. 네. 특히 제주도 남쪽에 이호도 부분이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중일의 항공기들이 여기를 뭐 방공식별구역을 서로 침범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원래 보통 하루 전날 정도에는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한다라고는 사전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같이 우리도 이제 대응 비행을 하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서 영공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방공식별구역을 지나갈 때도 하루 전에 우리 군 그렇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영공까지 침범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2차례를 침범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렇다면 뭐 처음에는 차고나 오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까지 했다, 이거는 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생긴 일이고 지금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중국, 러시아는 좀 이 부분에서 지금 발뺌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러시아의 영공 침해 그것도 2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가장 또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 영공을 침해했기 때문에 네.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러시아에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좀 잘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에 군사적 협력은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일종의 일단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내세워서 중국을 대규모 포위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는 힘을 합쳐가 미국에 좀 대항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러시아가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는 한미일 중심의 이른바 대동아시아 미국의 전략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는 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하고 영공을 한번 침해해 보는 것이 네. 어떤 대응인지 알아보는 데는 굉장히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크게 보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한 어떤 틈새를 알아보겠다. 일종의 이제 좀 틈새를 좀 열어보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있어서
미국이 이란과 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 호위체를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볼턴이 지금 일본을 갔다 오늘 네.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볼턴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이유는 사실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반대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중국, 러시아가 미국에 주는 경고, 그것을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다가 대구한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각각의 분석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 독도 영공을 삼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방공 식별구역 같은 곳을 이제 만약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대응 비행을 하는 정도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는 없죠. 오늘 한 것처럼 경고 사격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영공을 지금 침범해서 들어온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이 처음인데 한 360발 경고 사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레어탄이라고 하는 것을 한 20여 발 발사하면서 어쨌든 격퇴를 시킨 것이죠. 영공 밖으로 쫓아낸 것인데, 이게 특별히 확전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주 적절하게 우리 공군이, 우리 군이 대응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경고 사격을 했는데 한 번 더 들어왔잖아요.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3차로 침범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보다 더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교전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교전 상황이라는 거는 바로 그렇죠. 뭐 격추까지도 갈 수 있는. 예, 그렇죠. 영공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격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은 격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이제 긴급 피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더 지금 조치가 들어온다면은 더 강력한 조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악의적으로 침범을 한다면 그 주권 국가 입장에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고 사격 이전에 이미 경고 방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관제 통신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 부분을 지금 러시아가 거부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동 차단을 합니다. 비행기가 더 영공으로 들은 걸 우리 비행기를 막아내는 작전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사일 회피할 수 있는 플레어탄을 좀 씁니다. 그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수 있는 방어막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경고 사격을 실탄으로 한 거거든요. 네. 360발 했다는 건 엄중한 사태입니다. 그리고도 계속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침범에 들어오면 그다음 할 수 있는 것은 강제 착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착륙 우리 조치. 전투기가 더 들어와서 그 비행기를 이끌고 가서 강제로 착륙시키는 거죠. 그렇지도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격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1983년에 냉전 시기죠. 우리 미국을 떠나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오고 있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단순히 여객기인데도 불구하고 사할린 상공의 당시 소련입니다.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바로 격추됐습니다. 네. 바로 그 정도로 엄중한 게 영공 침해거든요. 민간기인데도 그렇게 하고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에 러시아의 영공 침해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태입니다. 이번에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어떤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이슈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좀 정확히 짚어주시죠. 호르무즈 해협이 그 전 세계에서 원유 수송로에 가장 많은 양이 이제 다니는 그 해협이죠. 네. 그 중동에 있는 해협인데, 이 유라시아 대륙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이 극동 지역에는 한반도가 있고, 그리고 저쪽에 중동 지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네. 이란 문제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이걸 수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거기서 이제 이익을 이제 관철시켜야 되는 바쁜 상황인데, 이 극동 지역에서 이제 성동격석격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으로 오늘 좀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전선이 두 개로 좀 갈라진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에 특히 또 한국과 일본의 그 연합 호위체 참가를 지금 미국은 강력히 좀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도 특별히 좀 방문을 해서 방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이익을 이제 연합국의 차원에서 이제 관철시키자라고 하는 협조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러시아, 이란은 특히 이란의 배후에는 또 러시아가 있죠. 그 이란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고 또 그 연결된 중국까지도 이렇게 있는 네.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극동의 이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선을 지금 형성한 날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결시켜서 존 볼턴 보좌관의 방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하필 오늘이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읽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북핵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협상 국면으로 이제 한반도가 이른바 평화 무드로 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북한과 합의한 게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대폭 중단했거나 축소했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일찍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이제 없애고 동맹 19-2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자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들이 인식하기에는 그 훈련이 많이 축소됐거나 없어졌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그 느슨한 틈을 노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인데 여기 지금 한일 관계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거의 뭐 역사 문제부터 지금 경제 안보까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적절한 시점은 이때를 노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연결고리가 그렇습니다. 약해졌을 때 가장 한미일의 가장 약한 고리가 보여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찔러봤을 때 한미일의 연합 방위나 연합 대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틈바구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시기를 지금 택한 것 같고 절묘하게 또 그 타이밍상으로는 또 볼튼 보좌관이 지금 일본 거쳐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의 그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고 중국 러시아의 안보적 군사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란과의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을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한번 건드려봄으로써 한미일 전체 분위기를 한번 타진해보는 그런 아마 의도가 전략적 구도 속에서는 아마 충분히 예상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절묘한 타이밍과 상황들이 의도가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입장을 내놨나요? 청와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조치가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도 오늘은 좀 이게 갑자기 아침에 벌어진 이제 그 당황스러운 좀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냉각된 조치, 그러니까 좀 차분한 대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더 확전이 되면은 이게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정의용 실장이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 일단은 좀 확전을 좀 관리하는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입장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문자 메시지로 전달이 됐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직접 발표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전달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엄중하지만 또 확전은 경계하는 이런 조심성을 좀 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지금의 사상 초유의 영공 침범이고 또 경고 사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대되는 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도 러시아 연방안보회에다가 강력한 뜻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점잖게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보도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건 저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아침일 수도 있겠지만 오전 정도에는 사실 이 사태가 종합적으로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대변인 정도는 직접 나서서 그 언론 앞에 카메라 앞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일 필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단호한 입장을 내놓는다고 해서 긴장이 교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한일관계 관련해 가지고는 또 청와대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내부의 또 싸움 속에서는 얼굴 내밀고 많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한다면 이건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엄중한 사태인데 대변인이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것도 훨씬 단호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일단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인데요. 그런데 의도가 있는지 조종사 실수인지 이걸 밝힐 수가 있을까요? 그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2번씩이나 이렇게 침범한 건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이제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의도를 분석 중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밝기가 좀 상당히 어렵죠. 진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침범을 했다 안 했다 이제 이거는 밝히기 힘든 상황이고 그 상황 자체에서 오늘처럼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더 이제 침범이 있으면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관리를 하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뭐 국가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럴 경우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강력히 좀 항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강력히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또 뭐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을 또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벌일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요,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 그리고 국방무관을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사전 예정도 없이 이 대사 대지를 초치한 것은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카디즈 진입과 영공 침범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있습니까? 일단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중 간에 또 한러 간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군사적인 서로 간의 매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여요. 특히 이제 항공식별구역 이 카디즈 침범은 중국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처음 있었을 때 우리도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무단 침범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게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군사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 서로 간에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이야기하고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매뉴얼들을 서로 간에 협의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러시아가 지금 이 카디즈 침범이 처음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오늘 뭐 이 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했습니다만 정치적 통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의 대응 조치는 이러하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서로 간의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대로 서로 간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존에 중국이 카디즈 여러 번 침범했다고 네. 하셨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대응했습니까? 맨 처음에 카디즈를 침범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언론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우리 군 당국도 굉장히 놀라서 엄중하게 비행기가 같이 대응 출격을 해서 그 긴장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도 계속 중국의 카디즈 침범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금년에 들어서도 한 120회 이상이 지금 카디즈 침범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상화돼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그렇다고 지금 적대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한중 사이에 결국 정상 간의 신뢰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어떤 신뢰를 계속 늘려나가고 군사적 협력을 오히려 늘려나가면서 카디즈 침범에 대한 서로 간의 매뉴얼들을 만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카디즈 침범이라는 게 우리에게 사전 통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린 거긴 하지만 이것이 군사적 긴장으로 촉발되는 건 또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인 대응책들을 서로 간에 합의해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계기에 좀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고 나서는 러시아와 중국 측 인사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곧장 반박에 나섰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So, is Russia going to do this again with China in coordination No. with China? I should say Russian Federation never threat Republic of Korea. It's very important. Did it have anything to do with John Bolton's visit to South Korea? Did North Korea involve in your actions today? I have to mention one thing. Air recognition area is not airspace. Okay? What do you mean by that? That's the difference. 네, 러시아는 한국을 위협한 적이 없다. 그리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법상으로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방공식별구역 침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공 그 침범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각국이 또 자국의 이제 방위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설정해 놓은 선입니다. 그거는 이제 각국이 매뉴얼에 따라서 군사적인 협조, 안보 협조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그 사전 통보를 통해서 비행이 되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무단 침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해놨지만 이게 오히려 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사전 통보를 하고 하루 전쯤에 사전 통보를 하고 서로 협조하에서 이제 비행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오늘 좀 이게 뻔뻔하다고밖에 좀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위협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 그냥 뭐 들어올 거면은 그 들어오기 전에 그냥 사전 통보가 됐으면 위협이 아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무단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협을 하는 가해자가 뭐 위협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위협이다고 느끼면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으로 느꼈으면 위협인 것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방공식별구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건 중국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방공식별구역을 가면서도 자신들은 이제 자유비행을 하는 것이다,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그 선을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엄중한 사례이고 앞으로도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러시아는 오히려 자국 군용기가 우리나라에 위협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우리가 360발 정도의 경고 사격을 했으니까 아마 그걸 두고 자국을 위협했다라고 지금 오히려 더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 지금 국방무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런 그 발뺌 작전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폭격기도 떴고 사실은 공중 경보기도 떴는데
카디지를 침범은 두 대가 다 했지만 두 종류가 다 했지만 독도 상공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조기 경보기가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폭격기는 아니었다라는 식의 아마 발뺌 작전 같고 그렇지만 조기 경보기도 사실은 엄중하게 보면 이게 전부 군용기거든요. 네.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건 위협으로 침범으로 다 간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 사격을 한 것인데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빼버리고 폭격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360발을 쏜 한국이 우리 위협했다라고 지금 사실은 적반하장격을 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국방부관이 외교부에 초치당하고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의도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네. 실수였거나 의도된 게 아니었다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도 이런 식의 러시아 접근법을 우리가 예상하고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의 대응이 더 기가 막혀요. 자위대를 긴급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왜 거기서 경고 사격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일본 내에서는 오늘 뭐 또 인터넷 댓글들 뭐 달린 거 이제 보도를 또 보면은 예. 이 아베 총리가 나서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일본의 영유권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본 내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100년, 200년 뒤에 사극을 만들면 오늘 상황이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어지게 되면 네. 굉장히 좀 재밌고 좀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밌는 이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석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두 번이나 침범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독도 상공에서. 그러니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게 의도치 않게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효과가 있었다. 한국 비행기가 바로 발진을 했고 네. 경고 사격을 했고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뒤늦게 자기 땅인데 자기도 발진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의 침범이 한국의 실질적인 독도 지배를 전 세계적으로 확인시켜준 아주 효과적인 것이었다라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 군사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그냥 무대응으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관방장관이 저희가 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합법적, 국제적, 법적 실효적 지배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일본의 대한 수출 보복 조치에 따라서 지금 한일 관계가 격화되고 있는데 독도 문제까지 여기에 곁들이게 지면 굉장히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독도 문제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영공을 지배하고 있는 게 보여졌고 경고 사격을 해서 우리의 군사적인 보호가 막 안에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한일 간에 있어서는 이 경제보복 조치에는 우리의 단원 대응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슷하게 또 한 번 우리 영공을 침범하거나 방공식별구역을 함께 들어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경고 사격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하고 그 선을 계속 넘어오게 된다면은 우리 주권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력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한일 갈등만으로도 복잡한데요. 오늘 외교안보 이슈가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4일 만에 군사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There was a little correspondence recently, very positive correspondence with North Korea. I think we will, yeah, at a certain point, when they're ready, we'll bring them. 별골 용도 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특별한 관심 속에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잠수함은 전략무기라서 잘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요.
예, 공개를 안 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찾은 사진을 지금 공개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거의 재원도 간접적으로 지금 파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노출을 좀 시킨 것인데 예. 이게 이제 미국을 향한 대외적인 메시지냐 아니면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한 대내적인 메시지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두 개 다 뭐 양날의 검이 있죠. 대외 메시지도 있고 대내 메시지도 있는데 네. 어느 한쪽만으로 뭐 이렇게 100이 있는 건 아니고 뭐 5대5나 뭐 7대3 이렇게 있을 것인데 네. 오늘 보기에는 대내 메시지가 한 6 정도, 6이나 7 그리고 대외 메시지는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직접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단거리 발사체 쏜 것처럼 미사일을 쏘면 되는 것이죠. 네. 그 이상을 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잠수함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핵을 내려놓고 미사일도 내려놓고 경제 건설 노선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소 방문하고 부대 방문도 하고 하는 일련의 모습들을 노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정확히 어느 조선소를 방문한 건지 이런 것까지는 공개가 안 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어느 장소였고 언제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대강 분석에 보면 그동안은 계속 그 잠수함을 건조했던 데가 이제 함경남도 심포에 있어서 심포항에서 잠수함 건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루어지는 북한이 갖고 있는 최대 톤수의 2,000톤급을 심포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심포라고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요 며칠 전에 북한에서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인민 대의원 선거 우리나라 지금 지방의회 선거를 한 건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함경남도에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게 노동신문에 공개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 투표소에 가서 함경남도가 투표를 하고 근처에 있는 심포에 있는 잠수함 조선 이 건조 사업을 확인하고 아마 돌아온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심포항에서 건조됐다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심포에서 기존에 있었던 2,000톤급보다 훨씬 좀 높은 급의 3,000톤급의 더 큰 용량의 잠수함을 건조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오늘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군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 네. 사진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재원과 용량, 그다음에 SLBM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을 가지고 노동신문이 저렇게 보여준 것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던 추가적인 도발 미사일 발사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군사적 과시용은 뭐가 있느냐? 잠수함 건조했다는 걸 보여주면 이게 누구나 다 SLBM을 생각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SLBM 잠수함 발사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SLBM을 과거의 심포급 2,000톤급에서는 한 대밖에 갈 수 없었는데 네. 이번에 3,000톤급으로 더 큰 규모라고 한다면 2개, 3개, 4개까지 장착을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저강도 압박이 될 수 있죠. 네, 지금 사진상으로 어느 정도 재원 파악이 된다고 하셨어요. 기존에 입수된 정보들도 있을 거고요.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00톤급을 넘어서 한 3,000톤급으로 개량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발사대가 예전에는 2016년도에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그때는 발사대가 하나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발사했으니까 이게 실제 실전 배치하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죠. 한 발 발사하는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거나 오작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전에서 무리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실전에 쓸 수 있으려면 발사대가 한 3개, 4개 정도 있어야 되는 네. 것인데 오늘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굉장히 좀 크게 커졌다. 개량형 돼서 3,000톤급으로 좀 올라간 것이다. 발사대도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한 60-70m 정도 되던 2,000톤급보다 훨씬 더 길이가 좀 긴 것으로 파악이 네. 됩니다. 한 100m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SLBM으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급이다라고 네.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동해 작전 해역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꼭 미국을 또 타격하겠다. 이게 태평양 해역이라고 하는 얘기. 옛날에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도 할 수 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북한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동해 작전 해역이라고 해서 좀 뭔가 좀 한정시켜서 네. 좀 미국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좀 메시지 좀 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SLBM 탑재가 가능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3,000톤급 정도의 네. 잠수함이다.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건가요? SLBM은 사실은 핵폭탄을 탑재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게 초기의 발사 조짐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수함이 물밑에서 몰래 움직이다가 기동하다가 네. 갑자기 잠수함의 수직 발상을 위해서 탄도미사일 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SLBM을 북한이 실제로 기술을 보유하고 북극성 1호라고 해서 그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SLBM을 2-3개 이상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동해상에서만 작전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 지역까지 작전 영역을 넓혀 나가면 네. 일본뿐만 아니라 괌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넓게 봐서는 미국의 동부양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역을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잠수함이기 때문에 태평양 바다를 물밑에서 기동하다가 미국 앞에서 쏘아버리면 사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탐지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SLBM은 보이지 않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던 내용은 깰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해서 SLBM을 더 장착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가능케 하기 때문에 네. 보이지 않는 과시욕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위력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타이밍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또 왜 오늘 이 시점에 이 시찰 장면을 공개했을까요? 우리가 좀 음모론의 시각에서 보면은 북중러가 뭔가 이제 모종의 연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이거는 확인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들 네. 추정하고 그냥 모자이크를 맞추는 것뿐인데. 우리가 보통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그 동맹 간의 어떤 그 대립구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과 한국이 우리가 주체다 보니까 맨 앞에 놓지만 사실 그 세력의 순으로 봤을 때는 한미일 중에 미일, 한 그리고 뭐 중러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미국과 일본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그 한국과 북한이 서로 오늘 좀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한번 건드려 본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동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와중에 이제 한일은 또 영토 분쟁이 있는 와중에서 일본이 약간 좀 엇박자를 내는 소리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붙어가지고 그 안보적인 뒷배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상반기 동안 외교적 노력을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신들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가시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도 그 군부를 또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북한은 또 오늘 또 그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과 미국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북미 실무 협상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3주 내에 하기로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를 했는데 3주가 다 지났습니다. 네. 지났는데 지금 계속 기싸움을 하고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실무 협상을 재개를 약속했는데 실무 협상이 어떻게 그럼 타결될 것이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양보를 이끌어내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미국의 의미 있는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형 잠수함 건조와 같은 것들을 과시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내질 않지만 SLBM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력적 무기를 내가 더 탑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볼턴 보좌관도 오는 것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신 교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신 교환을 하면서 협의는 하는데 협의가 완성되지 않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좀 더 변화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양보해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압박용으로 이런 잠수함 신형 건조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볼턴 보좌관 방안과 오늘 이 공개된 이것도 겹쳐서 그렇죠. 볼턴 보좌관이 온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호위 연합체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은 것도 북한의 아마 의도된 계산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앞으로의 북미 협상이 어떤 변수가 될지요? 이제 크게 뭐 여기에 일희일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간 관리 급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을 뭐 심중하게 받아들일 상황은 좀 아닌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압박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한미는 실제로 그 CPX 그러니까 지휘소 연습이라고 한 실제 기동 병력이 없는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군사 연합 연습을 계속 남쪽에서 하고 있는데 북한 측 입장에서는 뭐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연합 연습을 한다거나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자신들의 비핵화 과정에서의 자신들의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위협을 좀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기껏 이제 잠수함 사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메시지 관리하면서 5월 4일과 9일에처럼 그 단거리 발사체 좀 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강도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제 저강도 카드를 계속 보내면서 이제 대화를 하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실무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실무 협상을 하고 그 실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비핵화 과정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담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한일 간의 그 경제보복 조치 이것이 가장 큰 이슈로 아무래도 다가올 것이고, 미국도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미 협상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북한은 북한대로 지난번에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연말까지
미국의 셈법을 변화해라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판문점 회동까지 해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돈독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지만 입장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서두르지 않겠다. No rush, no hurry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김정은이 비핵화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나오라는 것이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미국이 셈법을 바꾸고 나오라는 것이어서 이 판을 깨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상대방의 요구를 자기들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무 협상도 그다음에 본격적인 북미 비핵화 협상도 계속 좀 교착 국면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이 나서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절충안을 꺼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역할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굉장히 좀 어렵고 그다음에 힘들고 굉장히 지루한 게임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받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WTO 일반위원회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일 관계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관광 거부 움직임으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도시에 일본 수출 규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대마도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스시마는 외국인 관광객의 99%가 한국인이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종호 기자가 스시마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스시마를 찾는 우리 관광객이 몰린다는 중심가. 그중에서도 지갑이 열린다는 쇼핑몰입니다. 과자와 카레 등 우리 관광객이 많이 사간다는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전에 많이 팔려서 절반도 남지 않았다는데 최근 들어 사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대로 남은 겁니다. 현지인 한국인 가릴 것 없이 손님이 많다고 소문난 초밥집. 빈자리를 찾기 힘들 때가 많았다는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目に見えるほどには減ったのは確実っていうことですか？そうですね。去年からの売り上げというか人数からしたら昼の予約ですね。 거리에서 만난 우리 관광객들.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을 알고 있지만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가족끼리 오래전부터 계획해놓은 여행이라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도 놀러 왔는데 재밌게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항에서 스시마까지는 여객선으로 1시간에서 2시간 거리. 지난해 이 배편을 이용한 우리 국민은 60여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관광객으로 붐볐던 인구 3만 2천여 명 소도시 거리는 순식간에 한산해졌습니다. 여기에 성수기 여객선 예약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관광객은 앞으로 더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도리어 일본 도시를 타격한 겁니다. 일본 수출 규제 후폭풍이 본격화한 이번 달. 우리 관광객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직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곳 거리에서는 타격이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시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차량에 깔린 초등학생을 구조한 부산 시민들이 잇따라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산 진구청은 부산 시민 안갑환 씨에게 표창장을 주고 아이를 구한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4일 부산 범천동의 건널목에서 차량에 깔린 초등학생을 발견한 뒤 다른 주민들과 함께 차를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에어매트에 탄 채 일광욕을 즐기던 50살 A씨 등 피서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55분쯤 군산시 몽돌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에어매트를 탄 2명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뉴스입니다. 시즌 초반 5강 5약에서 프로야구는 이제 3강 3중 4약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위권 다툼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막내 구단 KT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정규리그 일정의 3분의 2를 마친 프로야구.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SK를 비롯해 키움과 두산, LG까지 수도권 4팀은 무난하게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거머쥘 전망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가을 잔치행 막차를 탈 5위 싸움에 집중됩니다. 전반기 내내 상위권을 지킨 5위 NC가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만년 꼴찌팀 KT가 가파른 상승세로 NC를 턱 밑까지 바짝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주계 5연승으로 반환점을 돈 KT는 최근 20경기에서 15승 1무 4패로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 거둔 예상 밖의 수확인데 다음 달에는 강백호 등 부상 선수들의 복귀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지금 선수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각자의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해줘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가 안정적이고 이대은의 마무리 전환이 신의 한 수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타선에서는 주전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이달 팀 타율이 3할을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KT는 후반기 첫 일정인 LG 한화의 홈 6연전을 통해 5위 자리를 노립니다. 플레이오프 대진표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중위권 판도에 KT가 일으킬 거센 태풍이 후반기에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마치 사우나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3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무척 더웠는데 오늘 밤 사이에도 열기가 완전히 식지 못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강릉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강릉 3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예년 기온을 웃돌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노약자분들은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성인도 장시간 바깥 활동을 할 때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호남에 이슬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중부와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5도, 춘천 25도, 광주 25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0도, 광주 33도, 부산 30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이 대서였죠. 다음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입추, 가을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여름의 가장 큰 더위를 이겨낸 뒤에는 가을바람과 수확을 바라보게 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 나라 안팎의 위기 다음에도 어떤 희망이 기다리고 있겠죠.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